2부를 바로 진행할 건데 이제 돈가데미 오늘 할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 디베이스먼트와 골드와의 관계에 대해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 디베이스먼트라는 거의 사전적 정의부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 보면 이게 결국 화폐 가치 훼손이라는 거거든요. 사전적인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면 주화의 질적 저하를 뜻하고 그 다음에 종이화폐가 없었던 때 주로 금이나 은화 같은 이런 실물 화폐에서 바로 주화에 함량되어 있는 금과 은의 함량을 낮춰서 주화를 발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바로 현대 용어로 인플레이션하고 같은 개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잘 들어보세요. 자, 과거에는 종이화폐가 없잖아요. 동그란 예전에 우리 토큰 같은 거, 그러니까 주화를 화폐로 썼단 말이에요. 예전에 옛날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화폐 발행을 늘렸냐면 만약에 이 주화 화폐를 만드는데 은의 함유량을 50으로 낮추고 나머지 다른 잡금속들, 뭐 구리나 이런 것들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가 은 100을 가지고 주화를 하나를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은 100을 가지고 화폐를 2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주화 2개를. 그러면 100이라는 은을 가지고 주화 1개를 만들어서 시장에 던졌는데 이거를 50으로 낮춰서 주화 땡땡 2개를 만들어서 시장에 던지면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시장의 통화를 팽창하는 효과가 되는 거죠. 이런 게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하하고 채권 발행해서 찍어서 돈을 막 민간에 뿌리는 게 사실은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자행돼 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자연스럽게 함유량을 낮추면서 통화량을 늘리는 것. 이걸 이제 디베이스먼트고 화폐 가치를 훼손시키는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예시를 좀 들어볼 텐데 예전에 여러분 로마 제국이 기원전 269년 정도래. 근데 그 로마 제국에서 썼던 화폐 이름이 데나리우스라는 화폐를 썼는데 그 당시에 이 화폐가 은으로 주조를 했었는데 이 데나리우스라는 화폐의 은 함유량이 처음에는 90%에서 한 95% 정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찍어내는데 은을 90에서 95 정도를 줬고 그 다음에 요 주화 하나가 굉장히 좀 잘 숙련된 기술공들의 하루 그 일당이 요 하나 정도가 됐대요. 주화 하나 정도가. 근데 이제 로마 제국이 은을 계속 찍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화폐를 통용시키려면. 근데 요게 한계치에 다다르게 되고 은을 100씩 갖다 부어서 하나씩 만들던 거를 함유량을 계속 50, 40, 30씩 낮추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된 배경이 그 당시에 뭐였냐면 아시다시피 로마는 계속 영토 확장을 하죠. 전쟁을 통해서 영토 확장을 해서 막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하는데 그러면서 식민지라든지 자기네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간단 말이야. 근데 이게 점점 넓혀지니까 지중해 연안 넘어서까지 이 조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막혔던 거야. 근데 땅은 계속 넓혀야 되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해서 군인들한테 돈을 주고 뭘 해야 되니까 발행량은 계속 늘어가는데 걷어들이는 거는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게 어떤 한계점에 봉착하니까 이 함유량을 줄임으로써 요걸 맞춰갔던 거죠. 그 이후에 3세기에 걸쳐서 은 함유량이 95에서 출발했던 게 나중에 0.5%까지 내려간다는 거야. 뭐 단순 산술평균 해보면 그 주화 하나의 은이 100이었는데 얘가 가치가 계속 1%까지 떨어졌으니 나중에 내가 요 가치를 받으려면 주화 하나가 아니라 100을 요구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통화량은 필요하니까 계속 그 니즈는 올라가고 계속해서 은 함유량을 낮추고 그러면 시장에 통화량이 많이 풀리게 되고 그러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 물가 상승률이 1000%까지 올라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1000%까지 올라가니까 로마 제국은 어때요? 세금을 계속 더 걷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로마 제국이 결국 멸망을 하게 됩니다. 몰락을 하게 돼요. 요게 이제 과거의 어떤 통화 팽창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사실 요거를 반박하는 이론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은하가 1% 언더로 함유량이 내려가면서 쓰레기 같은 동전이 됐다고 한들 그 쓰레기 같은 동전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예요. 최저 비용. 이게 뭐랑 같냐면 여러분 우리 왜 10원짜리 있잖아. 예전에 10원짜리 딱딱한 10원짜리였죠. 근데 지금은 10원짜리 보시면 플라스틱 같은 거잖아요. 그때 무슨 말이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그 왜 리디노미네이션 이런 거 얘기 나오면서 10원짜리 없앤다고 했을 때가 있어. 그게 왜 없애야 되냐고 했냐면 10원짜리를 만드는데 10원보다 더 들어간다는 거야 비용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 옛날에도 주화가 은하가 1% 언더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가치가 떨어진 주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가치 이상으로 비용이 들어갔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어느 임계치에 딱 다다르면 이게 그 이상으로는 사실은 통화를 무제한으로 팽창시켜서 발행을 하지 않았겠지 않겠느냐. 요게 이제 사실은 반대 이론이에요. 반박하는 이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요거는 조금 설득력이 있는 게
로마 제국의 정부에서 은 함유량을 계속 낮추면서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거를 시장에 계속 낮춰갖고 뿌렸지만 실제로 그 통화를 쓰는 사람들이 이게 함유량은 낮아졌지만 그래도 그냥 액면가 그대로, 왜냐면 겉모습은 똑같으니까 그거를 믿고 이거를 예전에 100이었던 그냥 가치 그대로 모두가 그 가치를 인정해서 썼다고 한다면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았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 옛날에 주화의 은이 얼마만큼 순도가 정해져 있는지 그 중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뭐가 있었겠느냐 이거야. 요거는 조금 그러니까 반대되는 이유냐. 그래서 통화를 팽창해서 이렇게 함유량을 낮춰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게 아니라 다른 요인 때문에 발생한 거다. 요런 어떤 반대 이론도 있어요, 그 당시에. 어쨌든 이런 일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도 그렇고 지금의 연준이라든지 20이라든지 BOJ라든지 이런 그 주 정부의 의도는 뭐냐, 결국에는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라는 거야. 지출을. 그래서 화폐 가치를 일부러 훼손을 시켜서 거기에 따른 지출을 재정이나 어떤 이런 것들로 쓰기 위해서 한다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러니까 현재 어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쓰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 또 과거에 뭐 대공황이나 2008년도 이후에 통화정책,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써서 시중에 통화량을 팽창을 시키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이러한 것에 있다. 이렇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요 얘기를 결국에는 지금 왜 하느냐, 골드 때문에 하잖아요. 자, 요거를 보시면 지난 3월이었죠. 3월 20 며칠인가? 23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선물인데 이게 하루에 4% 이상 급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여기 보시면 양봉으로 크게 상승을 해요. 그러면 이날이 무슨 날이었냐? 이날 바로 연준에서 우리 무제한 국채 매입을 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한 그날입니다. 이렇게 금 가격, 금 선물 가격이 4%, 그 이후에는 4% 이상 이렇게 상승을 했었고, 그 당시에 이때 골드만삭스의 이 원자재에 담당하는 그 수석 애널이 뭐라 그랬냐면 금은 화폐 역할을 하는 최종 통화다. 그러면서 그 신용경색을 대비한 어떤 매도세를 이 디베이스먼트 공포에 따른 매수세가 압도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여기서 사실은 이거 빠질 때 있잖아요. 골드 빠질 때요, 지수 같이 빠졌어요. 같이 빠지면서 이때 전 세계 자산 중에 뭐만 올랐냐면 달러만 올랐어. 달러. 그 얘기는 뭐냐면 신용 경색,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안전자산의 대표인 골드는 지수가 하락하면 올라야 되는데 달러를 제외하고 모든 전 세계 자산들이 이날 이렇게 같이 빠졌다고. 같이 빠졌었던 게 어떤 그 신용 경색에 대한 그 우려, 금도 필요 없고 채권도 필요 없고 무조건 달러다. 그거에 대한 것이 바로 이 디베이스먼트의 공포에 따른 매수세가 압도를 나온 상황인 거지. 이게 매수세가 현대의 어떤 그 지금의 상황으로 요 가정을 조금 가져와 보면, 그 미국의 밀런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어요.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우리 현대 통화의 이론이라든지 이런 정책에 그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인데, 나도 잘 몰라. 나도 스터디하면서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의 어떤 화폐 시장, 기금 속에 기반하고 있지 않은 지금 종이 화폐 시대의 어떤 이런 시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정부만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 요거를 좀 가져와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재무부에서 채권을 발행을 해요. 그럼 얘를 연준이 사줘요. 그럼 연준이 샀으니까 얘네들은 채권을 발행해서 얻은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이거를 기본소득이니 뭐니 하면서 재정 지출로 써요. 그러면 얘는 채권을 사줬으니까 그럼 이자를 얘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재무부도 사실은 정부기관이고요, 이 연준도 정부 부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재무부도 연준에 계좌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재무부 명의 계좌가 있어요. 그러면 연준에서는 이자를 받았으니까 얘네가 수입으로 잡히잖아. 그럼 이 수입을 연준에 대한 이 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재무부가. 그러면 얘네들이 받은 이자를 다시 재무부의 계좌로 넣는다고. 그러면 이 재무부는 이 이자를 가지고 돈을 빼서 다시 지출을 하거나, 아니면 들어온 이자를 가지고 얘를 담보로 잡아서 다시 수표를 발행하든 뭘 발행해야 돼서 그걸 다시 지출로 써요. 그러면 이걸로 지출로 쓰면 돈이 이제 시장에 뿌려지잖아.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같은 민간, 내가 돈을 받았어. 그러면 이 돈을 받은 사람이 다시 어디다? 시중은행에 다시 넣죠. 그러면 은행에서는 그 돈을 받은 거를, 그거를 또 뭘로 활용해요? 지준율로 활용할 수 있지. 은행은 예금 받은 거를 받아가지고 지준율, 기본 그 BIS 비율만 맞춘 다음에 나머지는 대출을 해서 또 뿌려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봐봐, 얼마나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부만이 이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풀린 돈이 지금 현재 그럼 그 미국에는 어느 정도냐? 자, 지난 6월 17일 기준으로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 총 자산이 7조 950억 달러예요. 그래서 2월 말에 비해서 2조 9,361억 달러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2월 달이 2조 9,361억 달러니까 지금 한 70% 증가를 한 거야. 그 다음에 같은 기간에 연준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보유 잔액이 1조 한 7천억 정도 되는데, 요게 한 68.5%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MBS 모기지 관련한 그 담보부 증권, 이것도 한 5,500달러 정도 증가를 해서 한 40%. 그리고 뭐 이 기간 중에 본원토나 잔액도 뭐 총 5조 한 6조 달러에서 1조 6,470억 달러 늘어나서 한 50% 정도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야. 근데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니까 5월 말 기준으로 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 주요 4개국 중앙은행 총 자산이, 그러니까 국내 그 GDP 대비 47%로 2월 말 36%에 비해서 11포인트 상승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요게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하기 직전 2008년 5월에 10%였어요. 10%. 그러니까 10%에서 금융위기 거치고 지금 팬데믹까지 거치면서 이 수치가 10에서 지금 50%까지 점프 뛴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유동성이 지금 풀려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과거의 어떤 이 화폐 증발하고 현재 화폐 증발하면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대 화폐 이론에서, 즉 이 중앙은행이 정부에서 발행하는 거를 매입하는 방식에서는 사실 가장 첫 번째로 되는 게 뭐냐면 신용도가 가장 첫 번째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삼성전자에서 발행하는 채권 금리랑 마리컴에서 발행하는 채권 금리랑 같을 수가 없잖아. 이 발행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서 금리라든지 아니면 시장 가격이 이게 형성이 된다는 게 이게 원래 이론적인 거예요. 채권, 이 화폐는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화폐 시장을 팽창시키고 수축시킨다는 의미니까. 근데 이제 이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했을 때 이게 사실은 유통시장으로 흘러나가면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면 유통시장으로 흘러나간다는 거는 나름대로의 평가를 받는다는 거거든. 근데 이게 아니라 최근에 어떤 미국 재무부에서 연준에서 거기서 바로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받는, 그러니까 발행 시장에서 바로 받아들이면 이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왜? 요게 지금 연준에서 이 그 채권을 받을 때 금리가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사들이잖아. 지금 연준이 금리로 따지면 굉장히 낮은 금리에 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통시장을 거치지 않고 발행시장에서 연준이 바로 사들이기 때문에 액면가 이하로 가치가 굉장히 절하된 상태에서 연준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랑 똑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그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로마 제국의 뭐 데니리우스인가 뭔가 그 화폐를 처음에는 은이 95 들어가던 거를 50% 깎아갖고 동전 2개로 만든 거랑 똑같이 지금 액면가 대비 가치를 훼손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 제국하고 지금 똑같은 짓거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의 어떤 총 자산의 가치는 총 부채에 미달하게 돼. 자꾸 할인해갖고 어떻게 보면 가격을 왜곡시켜서 받아버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고 다 해서 인플레이션이 막 꿈틀꿈틀하면서 막 엄청나게 물가 상승률이 일어나려고 해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연준이 이 통화량을 빨아들이면서 인플레이션을 죽여야 되거든. 근데 지금 얘네들이 총 부채가 자산 대비 엄청 커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상환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야. 왜냐면 그거를 다시 회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지금 부채가 너무 커져버린 상황이잖아, 자산 대비. 그러면 얘네들이 상환 능력이 없고 이 상환 능력에 대한 시장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리면 기스가 가게 되면서 이게 하이퍼로 확 발전해버릴 수 있다는 거야. 사실은 신흥국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종종 목격을 할 수가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사실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적은 없다고 해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미국 4대 중앙은행들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아직까지는 공고하다는 걸 어떻게 보면 반증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자, 낮은 금리 하에서 돈이 막 풀려요. 그러면 자산 가치의 버블은 올 수 있는데 원래는요, 여러분, 연준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요 지금처럼 최근처럼 이 골드가 올라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본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에 자본자산이 있고 실물자산이 있는데, 자본자산은 뭐냐면 주식, 채권, 부동산 이런 것들이 자본자산인데 골드를 자본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걸 오늘 제가 이 말을 딱 친 게 뭐냐면, 아, 골드는 그런 자산이 아니구나. 왜냐면 여러분, 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가 채권처럼 금리를 주나요? 이자를 줘? 안 주죠? 여러분들도 이거 헷갈렸었던 분들 많으실 텐데 팬데믹이 터지고 연준과 미국 정부에서 돈을 뿌렸잖아요. 그러면 급한 대로 애들이 쓰긴 썼어. 근데
내가 죽지 않을 정도로 돈을 갖다 쓰고 남으면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초과되는 이 돈은 어디다가 지금 넣어?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채권을 사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골드도 어떻게 보면 같이 올라왔지만 사실은 골드는 그 틈바구니에 껴들어가는 성격의 자산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지금 어찌됐든 골드는 같이 올라가죠. 주식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잖아. 요지는 뭐냐면 여러분, 돈만 푼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돈만 풀었을 때 올라가는 그 자본 자산들하고 골드는 원래 이론적으로는 궤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뭐냐면 결국 실물 인플레가 발생이 돼야 비로소 그때부터 금의 어떤 진가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새 올라간 거는 사실은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투영이 됐겠죠. 그러면 자본 자산들은 주식, 채권, 부동산이면 실물 자산들은 뭐냐? 그건 바로 내구재라든지 인적 자본 이런 것들이 실물 자산인데, 그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뭐야? 내구재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의 투자라든지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게 될 수가 있겠고, 인적 자본이라는 거는 사실은 고용이죠. 고용도 사실은 그냥 뭐 질적 향상을 같이 동반하는 고용이겠지. 우리가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미국도 2008년도 이후에. 근데 단순히 실업률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실업률이 떨어진과 동시에 임금 상승률과 어떤 물가 상승률을 동반하는 이런 실물 자산들이 동반이 되어야지 그게 비로소 찐 인플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찐 인플레 상황이 와야 골드의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자, 결국에는 여러분, 인플레가 발생하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실물, 경제의 총 수요가 총 공급을 압도했을 때, 압도한 상태가 지속됐을 때, 이게 찐 인플레라는 거야. 그 다음에 요게 아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디베이스먼트, 화폐 가치 훼손에 따른 시장의 신뢰가 순간적으로 추락할 때, 이 두 가지 경우에 인플레가 발생이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사실은 2번에 의해서 발생되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특히 신흥국이나 이머징에 대한 이매징은. 두 번째는 갑작스럽게 화폐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자주 출현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거진 다 말씀드렸는데, 이 단순히 우리가 그러니까 골드에 대한 질문을 워낙에 많이 하세요 요새. 그래서 가장 사실은 기초적인 질문이 뭐냐면, 아니 지수는 올라가는데 금은 안전자산인데 왜 올라가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레벨 1단계 2단계이신 분들이고, 지금 올라가는 게 맞긴 맞아요. 각국 연준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정부들이 돈을 풀어 제끼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서 통화시장에 팽창이 오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각국 경제 주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지금 건드려주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골드가 올라가는 건 맞지만, 사실은 그냥 단순히 자본 자산이 같이 올라가는 틈바구니에는 사실은 골드는 그 바스켓에 있는 자산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 때문에 지금 올라가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골드가 정말로 골드의 어떤 그런 가치로서 찐면목을 발휘하려면 자본 자산의 그냥 버블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총 수요가 총 공급을 압도하는 그런 실물 그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진짜 진문명을 발휘할 것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대치만 지금 유입될 뿐이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